노인 복지 예산 32조 원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노인을 위한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하지만 정작 어르신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이번 시간에는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왜 여전히 체감되지 않는지 노인 복지 예산의 현실과 그 효율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절반 이상이 행정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서류, 위탁, 관리비 등으로 빠져나가며 실제 현장으로 가는 돈은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정보 접근의 벽이 높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전국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셋째, 복지의 혜택이 실생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한 달 40만 원 남짓, 노인 일자리는 월 60만 원 정도, 생계 안정보다는 활동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예산보다 전달 구조의 개혁입니다. 돈이 아니라 도움이 정확히 필요한 사람에게 닿는 시스템. 복지의 목적은 단순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다 보면 싫지만 매일 마주쳐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직장 동료일 수도 있죠. 눈을 피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관계. 이럴 땐 대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사람을 현명하게 대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을 빼고 태도를 남기세요. 싫은 마음이 들더라도 예의와 기본선만 지키면 충분합니다. 감정이 섞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둘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내 반응을 바꾸면 상황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셋째, 마음속 거리두기를 유지하세요. 필요한 말만 나누고 불필요한 감정은 내려놓으세요. 거리를 두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내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싫은 사람 때문에 마음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하루는 누가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빚으로 빚마가 부채공화국이 된 한국, 최악의 상황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공화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총 부채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부채 비율은 GDP 대비 248%입니다.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선 수치입니다. 둘째, 불과 5년 전인 2019년보다 1,84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 속도는 OECD 27개국 중 1위로 다른 나라보다 3배 이상 빠릅니다. 셋째, 정부 부채뿐 아니라 기업, 가계의 빚까지 모두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과 기업 부채가 동시에 불어나면 위기 상황에서 국가 재정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빚의 규모보다 질입니다. 지금은 부채를 늘릴 때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230억 원 돌파, 심각한 제도의 허점. 최근 몇 년 사이 실업급여를 둘러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현실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2025년 현재 230억 원의 실업급여가 부정수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60%대에 머물렀습니다. 둘째, 부정수급액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1년 282억 원에서 2024년 322억 원으로 4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셋째,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도 12%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보다 급여에 의존하는 구조가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악용이 쌓이면 진짜 필요한 이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제는 부정수급보다 신뢰가 먼저 회복돼야 할 때입니다. 도수치료 보험금을 거절당했다면 이 세 가지로 대응하세요. 도수치료를 분명히 치료 목적으로 받았는데 보험금이 거절돼 억울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사에 거절당했을 때 바로 해야 할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절 사유를 반드시 문서로 받으세요. 전화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서가 있어야 약관 위반인지 과잉진료 주장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의 치료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에게 왜 이 치료가 필요했는지, 치료 전후 상태가 어땠는지를 소견서로 받아두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 객관적인 기록을 모아두세요. 엑스레이, MRI 진료 기록부 같은 자료는
보험사의 과잉 진료 주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기록 속에 통증 감소, 호전 있음 같은 문구가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넷째,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약관의 횟수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보험사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런 경우 가입자 손을 들어주는 일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보험사가 거절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의사소견서, 객관적 기록, 약관 확인.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뒤집히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노인의 기준이 70세로 바뀐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의 보호와 배려가 더 필요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자는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노인 기준 상향 논의의 배경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기준이 바뀌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건 혜택입니다. 경로우대, 지하철 무임승차, 각종 돌봄 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시니어 복지의 시작점이 70세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가장 큰 문제는 노후 소득 공백입니다. 기초연금노인 일자리 등 주요 제도가 노인 기준을 따라가는데 기준이 올라가면 65세에서 69세 구간에 5년짜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후 세대가 기억해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 변경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 둘째, 기준이 오를 경우 내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점. 셋째, 노후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개인 자산 점검을 미리 해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한 잔 이것만 마셔도 혈당, 혈압 싹 잡는다. 우유 한 잔이 당신의 혈압과 혈당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루 한 잔 우유가 심혈관 대사 질환에 미치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독일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하루 200에서 300ml 우유를 꾸준히 마시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약 10에서 15%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 100여 건 이상의 연구 논문을 종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둘째, 우유 속 칼슘, 칼륨, 비타민 B12, 유청 단백질 등이 각각 혈압 조절, 인슐린 감수성 개선, 염증 완화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유청 단백질은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셋째, 중장년층에게는 건강한 뼈 유지와 근감소증 예방 측면에서도 우유의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성장기에는 골밀도 형성에,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골절, 골다공증 위험 감소와 함께 근육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노후 생활에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시는 형태는 저지방 또는 무가당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하다는 것. 둘째,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는 요구르트나 치즈, 락토프리 우유로 대체 가능하다는 것. 셋째, 우유가 만능은 아니며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이 함께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